얘가 지금은 앉아있잖아요. 성능 옵션을 바꾸면 갑자기 이렇게 서 있고요. 제일 좋은 톱으로 바꾸잖아? 이제 막 날아다닌다? 이거 좀 귀엽죠? 안녕하세요. 뻘정소위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시리즈를 리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2025년 1월 6일 그 미국 CES 가서 요 노트북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프레데터 로고 보이시죠? 제가 원래 쓰던 거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이건 지포스 RTX 40 시리즈가 탑재된 구형이고 얘가 지포스 RTX 50 시리즈로 바뀌어서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걸 왜 샀었냐? 제가 또 누굽니까? 가성비 아니면 플래그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중간한 건 제가 또 안 사거든요. 얘는 가성비 쪽입니다. 사양 먼저 말씀드리면 제품명은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AI고요. 그래픽카드는 라인업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리뷰한 제품은 지포스 RTX 5070 Ti 모바일이 탑재가 됐습니다. TCP는 당연히 가장 높은 140W짜리,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24코어 24스레드 CPU고요. 일단은 얘가 절대적인 가격은 있는 편인데 동일 사양에서는 최저가예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Ti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고성능이 최신 아키텍처 GPU고요. CPU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8피코어에 16E-코어, 인텔 노트북 CPU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들어갔어요.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16인치 QHD에 16:10 비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성인 거 아시죠? 주사율도 240Hz예요. 디자인도 한번 둘러보면 되게 게이밍스럽죠? 요 패턴 같은 게. 근데 사실 요 정도면 되게 얌전해진 거예요. 작년 버전은 여기 그리고 여기에 뭔가 나 게이밍이에요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여기 우측 하단에 패턴 살짝 넣어놓은 수준이라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RGB 나오는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뭐 효과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끌 수도 있거든요. 끄면 좀 낫나? 뭐 휘황찬란하게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턱주가리 플라스틱이 좀 신경 써요. 이게 유광이라 가지고 빛이 비칠 때마다 좀 눈이 아프고, 물론 이 턱주가리 자체는 그 발열 해소에 굉장히 좋은 디자인입니다. 여기 배기구가 있는데 화면을 눕혀도 배기구를 전혀 가리지 않고, 근데 그 화면 각도가 보통 이 턱주가리 있는 애들은 180도 넣어주거든요. 왜냐면 180도로 눕혀도 요 배기구를 가리지가 않죠. 근데 뭐 얘는 뭐 그렇게까지 넘어가진 않네요. 최대 각도는 대충 요 정도. 그리고 힌지가 보통 여기 양 끝에 붙어 있는데 살짝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쪽 측면에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에 비해서 힌지가 약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힌지 내구성도 당연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후면 포트를 넣어주더라. 살펴보면 DC 전원잭,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C 포트, 일반 USB-C 포트 하나 있고요. 왼쪽에는 이더넷, USB-A 포트, 마이크로 SD, 그리고 3.5파이 잭. 우측에는 켄싱턴라, 그리고 USB-A 포트 2개가 있네요. A타입이 많은 건 일단 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키보드 상단에 물리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전원 버튼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전원 버튼은 요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눌러보면 성능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에요. 보통 반대인데 신기하죠? 자, 이 성능도 한번 살펴보면 우선 GPU 스틸 노마드 기준 터보 모드에서 4000점이 나오고요. 데스크톱이 지포스 RTX 5060 Ti와 5070 사이 정도예요. 근데 C타입으로 충전 중일 때는 성능이 엄청 깎이네요. DC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배터리일 때가 성능이 더 좋고, 다음은 CPU 시대벤치 R23 10분 돌렸을 때인데 터보 점수가 어마어마해요. 34,000점이 나옵니다. 34,000점이면 데스크톱 코어 울트라 7 265K 성능이에요. 배터리 상태에서도 2만 점 가량이 찍히고, 근데 CPU 쪽도 마찬가지로 C타입 충전 중에선 성능이 좀 떨어지네요. 뭐 이렇게 세팅한 노트북들이 왕왕 있긴 합니다. CPU와 GPU 동시에 썼을 때도 확인해 보면 터보보드 기준 200W 가량을 사용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충전 중이 아닐 때는 합쳐서 65W 가량 사용하고요. 그래서 시즈 모드 혹은 DC 어댑터를 연결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성능도 한번 알아보면 우선 FHD 해상도를 한번 돌려봤는데 올 울트라 옵션이 배그가 평균 200프레임이 나오고요. 하위 1% 프레임도 60 이상을 방어해주고, 사폰 같은 트리플 A급 게임도 울트라 옵션에서 무려 130프레임.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요즘 핫한 배틀필드 6도 보면 얘도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높은 옵션에서 14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프레임 타임 그래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럼 QHD
QHD로 가면 어떨까요? 다시 100으로 와서 올 울트라 옵션인데도 평균 100프레임 이상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로스트 아크도 한번 해봤는데 얘도 100프레임 넘게 나와줘요. 이런 뭐 적당한 캐주얼 게임들은 QHD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리고, 사펑은 60프레임 안팎. 근데 이건 뭐 울트라 옵션이라는 거, 옵션 타입을 적당히 하면 100프레임 뭐 가량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배틀필드 6에서는 여기서도 높은 옵션에서 60프레임 가량, 전반적으로 성능 뭐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60프레임은 좀 아쉽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DLSS죠. 요즘 웬만한 게임들은 다 DLSS 지원하던데, DLSS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QHD 해상도를 실제로는 FHD로 연산하는 거예요. 근데 FHD를 QHD로 그냥 늘리기만 하면 화질이 깨지겠죠, 당연히. 그 깨지는 걸 딥러닝으로 복구, 한마디로 화면을 업스케일링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보더랜드 4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QHD 네이티브에서 50프레임 안팎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업스케일링 방식에 DLSS가 있죠. 얘가 옵션이 여러 개예요. 뭐 품질, 균형, 성능, 울트라 성능 이렇게 있는데, 성능은 다소 뭉개지는 느낌이 있지만 프레임이 잘 나오고, 반대로 품질로 가면 얘는 네이티브랑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다만 프레임 향상률은 이제 성능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한번 그 사이인 균형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켜보면, 와, 프레임이 아까 50 나왔던 게 80으로 늘어났죠. QHD 해상도입니다. 업스케일링 한 것 뿐이지. 50프레임이 80프레임이 된다는 건 성능이 1.5배 넘게 향상된 거예요. 꽤 큰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뭐 DLSS가 뭉개지는 게 눈에 보인다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런 말이 딱히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프레임 제너레이션,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게 뭐냐, 게임이 100프레임 나온다 라는 건 1초에 100장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뭐 제가 100프레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는 100fps입니다. 1초에 100장의 프레임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그 100장 사이사이에 프레임 보관으로 있을 법한 장면을 끼워 넣으면 FPS가 더 높게 나오겠죠. 한 장을 끼워 넣으면 그게 바로 프레임 제너레이션이고, 그 끼워 넣는 걸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넣는 걸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요 보더랜드 4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QHD 네이티브에서는 50프레임, 지금 DLSS 균형 옵션에서 80프레임이 나오잖아요. 이제 설정에서 프레임 생성 얘를 켜주고 곱하기 2, 얘가 그 한 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프레임 제너레이션이고, 이제 3장, 4장이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인데 프레임 사이에 최대 몇 장을 끼울 거냐는 거예요. 한번 4배로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적용해서 다시 똑같은 장면으로 돌아오면, 와, 200프레임이 나옵니다. 80프레임에서 200프레임, 정말 말도 안 되죠. 화면을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동을 해도 200프레임, 그리고 오히려 프레임 타임도 굉장히 안정이 됐고요. 물론 얘는 있을 법한 장면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 디테일이 또 죽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뭐 사람마다 게임마다 느끼는 게 또 달라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디테일보다는 고주사일 모니터에서 부드럽게 게임하는 걸 원하잖아요.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DLSS처럼 나중엔 거의 필수가 될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새로운 설계 뭐 그런 거 해봤자 GPU에서는 10%, 최대가 20%예요.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로 2배씩 오르잖아요. 뭐 혹자는 꼼수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이게 더 와닿긴 할 겁니다. DLSS도 처음엔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AAA급 게임에선 켜는 게 국룰이고, 품질도 네이티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아마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엔비디아가 계속 갈고 닦을 거예요. 실제로 개선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노트북 화면으로 게임하시려면 요 옵션을 켜시는 게 좋아요. 요 소프트웨어 옵션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뭐 막상 켰으니까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헬레오맨이라고 하던데 얘가 지금은 앉아 있잖아요. 제가 성능 옵션을 바꾸면 갑자기 서서 이렇게 서 있고요. 성능으로 바꾸면 얘가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막 포즈 취하고, 제일 좋은 톱으로 바꾸잖아? 이제 막 날아다닌다. 이거 좀 귀엽죠? 근데 좀 안 것 같긴 해. 여기서 키보드 효과를 뭐 바꾼다거나, 혹은 존 1, 2, 3, 4 해가지고 해당 구역이 뭐 색상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GPU 작동 모드 설정 가능합니다. 요 옵티머스
그래픽으로 하면 이제 가벼운 작업은 내장, 게임 같은 건 외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건데 이 내장 그래픽이 켜져 있으면 그 노트북에서는 레이턴시도 늘어나고 성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요 엔비디아 GPU만 해당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린다는 옵션이 바로 요거예요. LCD 오버드라이브. 얘를 켜야지만 모니터 응답 속도가 빨라져요. 우선 기본값, 그러니까 옵션을 껐을 텐데 오버슛 0%로 잔상이 아예 없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평균 GTU가 6.2ms 가량이 나옵니다.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죠. 반면 오버드라이브를 켜면 GTU가 3.1ms로 줄어들어요. 이젠 확실히 낮은 값이죠. 그렇다고 역잔상이 늘어나냐 하면 오버슛 비율이 평균 3%밖에 안 됩니다. 잔상 체감이 불가능할 정도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켜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폼질도 측정해봤는데 sRGB 99%, DCI-P3 97%를 만족해요. 되게 좋은 패널이 들어갔더라고요. 밝기도 최대 493니트, 되게 밝고요. 대비도 1200대1로 IPS인데 되게 괜찮게 나오고 색온도는 6500K, 거의 표준이고 감마값도 2.2에 거의 일치해요. 색 정확도가 평균 3.5로 보통 평균 2 이하면 전문가용으로 쳐주는데 다른 스펙들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요. 디스플레이가 밝고 워낙 좋아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용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갔을 때 영상 작업용으로 샀던 겁니다. 자, 그럼 역시 분해의 시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통풍구가 되게 많이 뚫렸네요. 뭐 요건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얘가 십자 나사를 안 씁니다. 별 나사를 써요. 그래서 이 다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로 요렇게 뜯어내주면 뭐야, 생각보다 되게 안을 신경 썼네요. 그리고 구성 자체도 좋은 편이고 히트파이프 자체가 개수도 많고 나 구리요 이러면서 이렇게 파둔 것도 볼 수가 있고 요 팬이 5세대 에어로블레이드 3D 팬이라는데 그 쿨링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봐도 티가 나죠. 거기다가 이제 리퀴드 서멀까지 사용했다고 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아마 램이 숨어 있을 텐데 요즘은 LPDDR로 확장을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걔네들은 뭐 속도가 더 빠르고 좀 저전력이고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역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교체 가능한 소딤을 원하는 편이죠. 야, 그리고 여기 양옆에 요렇게 막아놨잖아요. 요게 또 그 전자파 때문에 요렇게 감싸둔 겁니다. 살짝 까보니까 삼성 DDR5 6400짜리가 들어갔어요. 요것도 또 특이하죠. 보통 이제 5600짜리 넣어주는데 6400, 게이밍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요런 마인드. SSD 쪽도 보면 야, 얘도 다 차폐를 해놨네. 정보를 확인해보니까 마이크론 3400이라는 SSD고요. 실측해보니 1기 6400, 쓰기 4900메가 정도 나오는 SSD입니다. 원한다면 2280짜리 요쪽에 추가 확장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90Wc가 들어갔고 쿨링 솔루션 쪽을 보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우선 이 크고 굵은 히트파이프 두 개가 쿨링을 공유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CPU, GPU 각자 히트파이프도 따로 있는데 CPU는 이렇게 이제 하나 단독으로 따로 쓰고 GPU 쪽이 뭐가 많아요. 일단 요쪽에 여기 사이에 C자로 되어 있는 요것도 히트파이프거든요. 아마 이제 브램 쪽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요쪽에 추가 히트파이프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히트파이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보드 칩셋이랑 아마 GPU 전원부 쪽 쿨링이 아닐까 싶고 에이서가 헬리오스가 있고 헬리오스 네오가 있거든요. 네오가 더 저렴한 버전인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쿨링 솔루션이 괜찮네요. 가격도 말씀드리면 이 모델이 행사를 자주 하는데 촬영일 기준 200만원 초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200만원대 하면 비싸긴 한데 또 그 동일 스펙 노트북 중에서는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가성비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드 퀄리티 보시다시피 꿀리지 않고요. 심지어 디스플레이는 되게 좋은 걸 넣어놨어요. 그나마 아쉬운 걸 뽑자면 요 상단 커버에 지문 같은 게 좀 잘 남는다? 그리고 C타입 충전 중일 때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정도. 그리고 여기 웹캠 가림막이 따로 없다는 거. 가성비로 성능 좋은 노트북 시즈보드로 쓰겠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지금은 뭐 요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무게는 좀 있어요. 노트북 자체 무게가 실제로 재보면 2.5kg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 어댑터까지 한번 다 더해보면
3.8kg 정도가 나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이게 문제야. 어댑터가 다 벽돌이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USB PD 3.1 충전 규격 중에 240W짜리도 있거든요. 이걸로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까지 커버되지 않나? 물론 이 가느다란 C타입으로 240W를 지금까지 그런 노트북이 안 나온 건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 뻘소리 조금 해봤고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럼 다시 옵시다.